그 당시 사안 자체가 재물손괴는 형사 입건은 가능하지만 구속할 사안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네, 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 사건, 당초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혀 예측 불가능한 묻지마 범죄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도 많았었는데요. 이미 예고된 범죄였다, 미리 제대로 대처했으면 막을 수도 있었던 범죄였다는 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지혜 변호사,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요. 먼저 진주 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수사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창우 기자, 오후 2시에 경찰 브리핑이 있었는데 뭐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42살 안모 씨가 범행 3시간 반 전에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안 씨는 이 휘발유를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뿌리고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로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또 안 씨가 범행에 쓴 흉기를 2-3개월 전에 미리 구입한 점 등으로 미뤄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씨는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가는 자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바로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안 씨의 신원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민감용 경찰청장이 희생자 5명의 시신이 안치된 진주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민 청장은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참사가 빚어졌다는 항의에 대해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방화 흉기 난동으로 당초 사상자가 18명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은 2명이 더 확인돼 사상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다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혜 변호사님. 네. 자, 이 42살 안모 씨, 어제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전에부터 이미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네, 2015년부터 이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혼자 살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과 여러 차례 이렇게 좀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총 신고한 것이 한 8차례 정도 경찰에 8차례. 신고가 들어갔고요. 네. 특히 이 주된 범행의 대상이 됐던 그 바로 위층에 사는 이 강모 씨와 최모양 이들로부터는 5차례 정도 경찰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경찰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당장 구속할 사안은 아니다. 뭐 어떻게 처벌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 범인을 그냥 풀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강모 씨는 중상을 입고 최모 양은 사망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베란다를 보면서 자꾸 윗집에서 바퀴벌레를 던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올라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윗집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뭐 층간소음 문제 이런 거가 있다고 하면서 항의 쪽으로 찾아가서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인분을 가져다가 그 집 앞에 뿌리기도 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난동을 부려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상 행동들을 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경찰 대처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국무총리도 그 부분을 뭐 질책을 한 일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 폭행 정력은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도 네. 1월 17일에 그 자활 센터의 직원을 폭행을 해서
올해 초군요. 예, 올해 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 200만 원 정도가 선고된 것 네,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 3월 달에도 진주시에서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행인하고 다툼이 있어서 폭행 사건으로 역시 그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이웃 간의 그 갈등 자체가 2월 말부터 그 3월 달에 이르기까지 네. 5번 정도 걸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꽤 집중됐군요. 그 집중된 것 시기가 같습니다. 있었네요. 주로 네. 이유는 아무래도 그 층간 소음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그것으로 이제 시비가 붙어서 오물 등을 이제 그 투척을 그 했는데 네. 이것으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똑 떨어지는 형사법적 의뢰를 하는 데는 이제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는지 네. 어쨌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방치한 것이 이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대목인데 아쉬운 부분인 거죠. 물론 그 경찰의 현장에서 입장은 구체적인 이 형사법 위반이 아닌 상황에서는 혹시 그 공권력의 오남용에 관한 또 비난을 우려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네. 또 나름대로 판단하게 된다면 이 정신과에 대한 진료라든가 또는 뭐 강제 입원에 관한 추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2010년 그 경에도 네.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왜 쳐다보느냐 이래서 흉기로 소위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흉기를 그 사용한 적도 있었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재판 기록에 의하면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행유예 또 그다음에 그 사회에서 처우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이런 것을 사전에 좀 꼼꼼히 그 챙겨서 일정한 행정 강제에 준하는 조치를 그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 국무총리도 네. 이 사항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전에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민감용 경찰청장도 아까 리포트를 보면은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8건 정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네. 입건된 게 한 건밖에 없었다 그러고요. 네. 그 하나 입건한 것도 주민이 단 CCTV를 근거로 해서 입건이 됐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주민이 이제 그 윗주민 위층에 살고 있는지 강 씨인데요. 이 강 씨가 이제 계속해서 뭐 강 씨를 보면은 날계란을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그 함께 사는 친척인 최양을 보면은 계속 뒤에서부터 쫓아오면서 욕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뭐 항의를 하면은 위에서 뭐 바퀴벌레를 던진다는 등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위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CCTV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고등학생 최양이 이제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 뒤를 지금 따라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저런 일이 좀 종종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복도에다 CCTV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오물을 여러 번 투척을 했지만 그 경우에는 누구인지 특정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 사람일 거라는 굉장한 심증은 있는데 그래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사비로 들여서 결국에는 입건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뭐 이 정도는 어떻게 좀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그 재활센터 직원 2명을 폭행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폭행 사유가 뭐였냐면은 지난달에 내가 여기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직원이 타준 커피를 마셨더니 온몸에 부스럼이 났다. 라는 그런 사유를 줬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여러 건으로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그 사유와 경위를 들어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 전과 조회 등을 통해서 네, 정신병력도 조회를 한번 해봤어야 예,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 지난번에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쯤 심신미약으로 풀려났던 어떤 그런 좀 기록을 확보해서 그 이후로 좀 추적 관찰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은 정신병력이라든지 위험하다는 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어떤 정황들이 계속 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오늘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만은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3명이나 붙여서 범행 동기나 범죄 심리를 밝혀내려고 하고 있다는데 안 씨가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안 씨가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잘못을 들었으면 제가 잘못을 하고 그랬으면 뭐 사과를 하고 사과를 드리고 그럼 법처벌까지 적용 받겠습니다. 적용 받는 대신에 뭐 저도 뭐 불이익을 왜 불이익을 당해왔는지 뭐 저도 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고 뭐 10년 동안 계속 막 불이익이 뒤따르는데 기업체 내에서도 그렇고 요 진주시의 비리와 부정부패도 심각합니다. 심각해.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횡설수설 오락가락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한꺼번에 얘기하는 그런 네. 상황인데 일단 본인이 좀 억울하다,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귀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화의 구실을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그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불공정하고 네. 사실은 무엇인가 온당치 않았던 주변에 있었던 그 10년의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불을 놓는 행위로서 응징과 복수를 했다. 이런 논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방화를 하는 가장 큰 심리 그 기제는 그 복수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통상 그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면은 준비를 미리 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범죄자들의 그 일반적인 방어 전략이 내 탓이 아니고 그 남의 탓이다. 즉 바꿔 얘기하면 아와 피아로 이제 그 구분해 놓고 네. 내가 지금의 이직에 이른 그 모든 것을 내가 그 응징과 이제 처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왜곡된 의식이 있는 것인데 그 기저에는 사실상 피해 망상적 징후가 농후하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망상. 네. 그렇죠. 자기 책임이 아니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이 평균인의 입장보다 훨씬 이제 그 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화가 되게 되면 일상적인 정상적인 사고 체계가 와해되게 되는 피해 망상적 징후로 진화 발전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를테면 환청을 듣는다든가 환영을 본다든가 그 아까 같은 그 사례에서도 예를 들면 그 커피에 무슨 벌레가 있다든가 무슨 부스럼이 있다든가 이것은 사실상 환청과 환각에 준하는 얘기일 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세상의 그 불공정을 내가 나름대로 응징하기 위한 일련의 그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중화 기법, 죄책감을 줄이고 원인을 다른 제3자, 사회적 환경으로 하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그 안 씨의 발언을 보면은요, 김 변호사님,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진주시의 비리 부패가 만연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말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네, 뭐 처음에는 범행 동기로 체불 임금 문제가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 어저께는. 기업체에서도 나는 매우 억울했다, 뭐 등등등 전혀 이 범행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자꾸 막 끌어들이고 있어요. 정식으로 출근을 한 경우도 없는데 말이죠. 예,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회에 어떤 불만은 있는데 그 불만이 이제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피해 망상 같은 것들이 같이 겹쳐져서 결국에는 이런 행동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2010년도에 그 집행유예를 받을 때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 감경받아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약간 받은 경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치료가 중단됐습니다. 근데 중단됐는데 그거를 아무도 주변에서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보통 조현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네. 반드시 이제 이처럼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전체 것이고요. 조현병 환자를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네네. 네. 이 조현병 환자들이 어쨌든 그 보호자의 그 적절한 케어를 잘 받으면서 치료를 꾸준히 할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정상적인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살아가면서 전혀 주변에서 그런 어떤 보호 조치를 할 만한 그런 네.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2016년 7월 이후에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 사람의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연말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을 한 사건. 이 이후에 이제 임세원법 소위 말하는 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이 사건을 임세원법이 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이런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만큼 좀 정신질환과 범죄 이 사이에 이 빈 공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빈 공간이 생기게 된 이유는 사실 인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중증 정신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원한 다음에 이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지만 네. 강제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임세원법도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예,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어떤 그런 정신 질환자가 퇴원하면은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네.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통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통지도 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 관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사건에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혼자 살고 있고 네네. 본인의 상태는 좋지 않고 그러면 네.
신고를 하지도 상담을 받으러 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선 경찰들이 비슷한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냥 뭐 행패를 부렸다 이렇게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이 사람이 정말 아픈 사람은 아닌지를 좀 네. 살펴서 응당한 좀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좀 지역 사회에서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에 회부됐을 경우에 형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심신미약 조현병이 지금 거의 뭐 증상을 뭐 그 과거에도 받은 적이 있고요. 지금도 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식으로 처벌이 돼야 되는 건지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 과거의 그 판례를 그 살펴보면은 그 조현병이라고 해서 반드시 심신미약 감경이 되거나 또는 그 조현병이라고 해서 형이 이 면제되는 경우는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일반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망상적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저 뒤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서 나는 그것을 공격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정신과 의사가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판사가 그거 조현병이라고 해도 반드시 그것을 꼭 따라야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즉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판사의 그 재량에 의해서 전후적인 그 사고의 그 맥락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 변별이 있느냐의 여부는 이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설령 정신과 감정 결과 조현병적 증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꼭 여기에 기속이 돼서 심신미약의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양형과 그 관련돼서는 그 논현동 고시원 살인 사건 등을 추정해 보면 네. 양형 정도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이번 사안과 행위 방법과 수법과 나름대로 준비 정황도 그 유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결국 그 사형이 구형이 되고 또 사형 자체가 선도가 그 됐습니다만 이번 사항도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그 5명이었고요. 죽었어요. 또 10여 명 이상의 부상자 그 났고 전반적인 정황으로 보면은 미리부터 계획을 꼼꼼히 한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다. 네. 왜냐하면 흉기도 한 자루가 아니고 두 자루를 준비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증거도 다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휘발유를 약 3시간 전에 사갖고 오고 그다음에 4층에 불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은 상당 부분 표적을 삼았을 가능성 같은 것이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설명도 가능한데요. 위층 사람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네. 다 여성이고 네. 또 그 여성 그 가족들이 본인과 네. 여러 가지 시비와 갈등과 스토킹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였고. 또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특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 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보고 있었고 있었다. 네. 특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급소를 공격했다. 범행 대상을 미리 예, 정해놓고 그렇다고 있었다는 본다면 의심이 가는군요.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분명할 뿐만이 아니고 우발적인 정황보다는 계획성이 그 다분하다. 이와 같은 그 판사의 짐승 경색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그 논현동 고시원 사건의 양형과 유사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피해 주민들이 피해 증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뭐 언론에도 공개가 됐는데 얼굴도 공개가 된 경우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다시 나왔을 경우에 어떤 위협 같은 것들이 될 텐데 분명히 치료 감호 이 부분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 치료 감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단 치료 감호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조금 행정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많고요. 근데 이제 이자처럼 정말로 뭐 여러 명의 사상을 발생시키고 굉장히 위험해서 분명히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그런 범죄자의 경우에는 뭐 되도록이면 이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는 나오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켜야 예, 되니까요. 격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